오늘도 황 변호사 모십니다만 오늘은 뭐 문제 판결이 아니고요. 뭐랄까 문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정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문제 탄핵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국 그런 이야기 좀 탄핵에 관한 문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욱 변호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시에 판결은 보셨나요? 판결이 아니다. 판결이 네, 가결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부결이 된다면 뭐 오늘 방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네, 가결이 돼서 이제 준비해왔던 거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결이 됐다면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한 서너 시간 앉아가지고 둘이 온갖 얘기 더 해야 됐거나 그게 뭐 만담으로 갔겠지만 오늘은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것인지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탄핵이란 제도와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총괄적으로 한번 오늘 그냥 다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뭐 정규제 뉴스에서는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만은 마치 헌법재판소를 벌써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법 절차, 헌법에 엄격하게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이를테면 적각 퇴진하라라든가 거국 중립 내각 뭐 구성하자고 한 게 전에 나온 얘기는 그거는 뭐 전혀 헛소리 내지는 그렇죠. 그건 완전히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하겠다라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정치적으로 밀려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이제 터치를 못했지만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 총리께서도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질서민주주의 혹은 뭐 절차에 따른 법을 준수하는 민주주의는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우리가 사실 조금 생각 돌아봐도 야당한테도 총리 그 제안도 뭐 여러 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고정돼 놓고 이제 탄핵 그걸로 설명해. 이제 뭐 탄핵을 먼저요. 이 탄핵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핵 절차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크게 법 절차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다른 법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하고 독일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반역죄, 수뢰죄, 기타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라고. 우리하고는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큰 특징이요. 독일은 역시 우리와 같이 의회에서 소추 발의를 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발의 자체는 상당히 쉽게 났습니다. 4분의 1. 4분의 우리는 이제 과반수 발의인데 독일은 4분의 1. 근데 상원, 하원에서 이렇게 뭐 각각 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조금 요건이 완화돼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 개통이 보통 이런 취하는데요. 하원에서 발의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상원이 그냥 심판을 합니다. 의결로 심판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상원의 의장이 돼서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미법계하고 이제 대륙법계 차이가 있긴 한데 한 가지 독일에서 특이한 것은요. 직무정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직무정지가 돼버리는데 직무정지는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의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그만큼 대통령의 지위는 매우 막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직무정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륙법계의 원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저 대목 때문에 우리가 대륙계 통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아니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의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직무정지부터 우리는 직무정지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번에 직무정지부터 저 재량을. 근데 뭐 영미법 개통은 의회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고요. 이제 헌법조문 유명한 조문이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가 발의할 때도 이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도 바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위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께서 뭐 지금 뭐
사실상 신문기사 소추 아닙니까? 네. 신문기사 소추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 예, 뭐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 네. 어쨌든 국회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이것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일단 절차가 가결이 돼버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추가 적법한 걸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의결을 받아버리면 예. 그리고 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국회법 한번 보시죠. 그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해서 조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국회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본회의 보고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뭐 인증샷 문제가 헌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134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탄핵 절차로 이제 들어갔는데 탄핵 절차로 들어갔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할 수 있느냐. 탄핵 절차가 들어갔음에도 하야할 수 있느냐.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했죠. 임명권자는 피소치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로만 본다면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야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저는 탄핵 소추 자체가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야로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조항을 지금 예, 그래서 저는 하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 조항을 일반적 원칙으로 본다면 탄핵이 진행된 동안에는 대상자는 자의로는 그만두지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내일 나는 대통령직을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냥 가만히 최종 결정까지 있어야 된다.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왜냐하면 하야의 의사표시 자체도 대통령의 지위로서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직무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저는 황변의 이야기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봅니다만 혹시 법조에서 여기 다수설이나 소수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드문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탄핵이라는 상황을 일찍이 그렇게 많이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참 저 구름 한참 위에 있던 어떤 헌법상 조항이 지금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제 견해고요. 다음 번 보시죠. 이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제가 발표를 했죠. 이 노무현 재판 때하고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 조항이요. 위헌법률 심판, 그다음에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에 탄핵 심판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뀌었습니까?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재판관들이 내가 기각 의견을 냈는지 인용 의견을 냈는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 대목 한번 더 짚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냈다는 것이 공표된다.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공표하게끔 돼 있다. 판결문에 자기가 인용을 하는지 기각을 하는지 다 써야 됩니다. 지금 탄핵뿐만 아니라 현재 나온 모든 결정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것이 저 조문이 탄핵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문장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탄핵에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은 예전과 달리 무기명으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헌법재판관이 대중적 압력 내지는 여론의 압박 같은 걸 상당히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의사표시가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180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저것이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저렇게 날짜가 나왔을 때 예.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냐의 그 차이점은요. 저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0 이내에 종국 결정을 하지 않으면 뭐 무효가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그건 효력 규정이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사 180일을 넘긴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제재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요. 예. 이거 요번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곳곳이 논쟁거리입니다. 예.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도대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수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를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예.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논란이 있는 조문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특검이 진행이 되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서 또 이 조문과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저는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은 결국엔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과는 상관없이 탄핵 심판 심리는 진행되겠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고 뭐 근거가 돼줘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조문이에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한다. 물론 재판관 6인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도대체 이유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요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냐. 예. 그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판례입니다. 네. 기본적인 법리인데요. 오늘은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네. 탄핵 절차는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 즉 법적 심판 절차라고 헌재가 명시했습니다. 네. 이것은요, 잠깐 내려보시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탄핵에 관해서 기본적인 맹점이 있어요. 대통령은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뽑았죠. 네. 그러나 그 대통령의 지위를 날릴 수 있는 권한은요, 온 국민의 지지로 뽑히지 않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인데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이 최고로 강한 기관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면 이건 언밸런스가 하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법적 권한에 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적 그게 아니라 예. 규범적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 현실과 법적 이상의 약간의 저는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모든 나라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법적 재판 절차라고 이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요, 네. 다 정치 게임으로 변질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2번 탄핵 소추된 역사가 있지만 결국 이제 기각됐고요. 미국은 오히려 탄핵이 인용된 경우에는 판사들입니다. 연방 판사들을 국회가 제어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탄핵 오늘 가결된 것 과연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있다라는 명확한 검증과 의사를 가지고 국회가 가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속된 말로 꼴리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절차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이 각국의 역사였고요. 그것을 어떻게 규범적 절차로 끌어올리는가는 그건 국민들의 호언 의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종종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헌재는 사법적,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하는 혹은 그것이 용인되는 기관이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결부시켜 봐야 돼요? 그것을 이제 일반 민형사 재판과는 달리
헌법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 헌법은 국가의 존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의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지 그 정치적 성격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학자들 얘긴데요. 학자들 얘긴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냐는 퀘스천 마크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이현령 비현령이 될 수도 있겠군요. 다음으로 한번 또 보시죠. 소추 사유에는 구속을 받습니다. 요번에 이 뭐가 문제냐면 세월호 7시간 부분. 만약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빠졌다라면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해서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로 어떤 헌법을 위배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뭐 이 사실관계에 의해서는 헌법 뭐 12조 신체의 자유를 위배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12조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나는 13조 위배라고 볼 수도 있고 14조 위배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사를 맡기고 탄핵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바로 본회의로 간 거.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관련해서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는 적법 절차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판례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혐의 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보십시오. 직무상 행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위에 관련되는 모든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는요, 그 어떤 대통령이 어디 그 단체에 가서 연설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행동은 사인으로서의 행동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예, 그리고 그 헌법이라고 말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헌법이라는 것은 바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있고요. 이 불문헌법의 대표적인 판시가 수도를 서울로 하지 않고 바꾸겠다라는 거.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그걸 불문헌법이라고 보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유 있는 때를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말하는데요. 이 또 중대한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예. 이 중대한을 어떻게 보느냐.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통해 결정되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그 효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정의 혼란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에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정도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 위반이 아무리 중대해도 파면 결정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 더 크다. 그럼 지금까지 그 황변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랬습니다. 예. 저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수 있는 대통령의 오류, 하자, 어떤 잘못의 종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인정을 해주되 그 케이스 하나하나가 진짜 중대한 것이냐에 대해서 중대성은 판단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세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래. 자, 대통령은 막중한 지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돼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대의기관.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다른 공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람이고요. 헌법재판소 표현입니다. 중대한 것도 중대한 거지만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위반 행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납치, 감금, 폭행한다거나 일반 국민들을 납치해서 물고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굴공금치도 제가 쳤죠. 뇌물수수, 그 다음에 횡령, 그 다음에 부정선거, 선거 결과 주장. 요거 딱 예시를 들었습니다. 요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국정 혼란에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보자면 저 예시적인 것에 딱 굳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뇌물수수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저렇게 뇌물수수, 그 검찰이 저렇게 저게 혐의를 대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도 저기에 있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포커스가 앞으로는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단 한 푼도 내 사익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이나 야당에서는 그걸 밝혀내든가 사익을 위해 쓴 걸 밝혀내든가 사익을 위해 쓰진 않았지만 사익을 위해서 쓴 것처럼 잘 포장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해내든가.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해 봅시다. 예. 우선 두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실제로 중대한 사례로 들어간 거는 뇌물 의혹 외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게요. 거고.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 네. 이거는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그냥 바로 걸러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날 바로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뭐 가죽 잠바 입으시고 머리 안 하시고 거기서 내려갔다고 하신들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고 그나마 학생들을 많이 구했던 것도 그날 경비정이 너무나 운이 좋게 1시간 만에 그쪽에 가갖고 많이 구한 건데 이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주무셨다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의 그 결과와 대통령의 직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또 하나 또 다른 예. 변형치가 이렇게 자 사유가 여러 개인데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각하 기각 그러니까 예. 뭐라고 해야 되면 하여튼 이야기가 건이 안 된다라고 예, 예. 했을 때 한 건만 가지고도 이제 탄핵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위중한 게 전해지게 되면 예. 좋습니다. 뭐든 그러니까 국회는 마구 나열해도 그거 나열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나열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법리적인 얘기인데요. 그 형사소송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사법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소추위원이 증거를 설치하고 뭐 증인도 때에 따라서 부르겠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 대통령이 꼭 출석을 하지 않아도 소추위원은 누가 됩니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했죠. 저 국회를 대리하여, 국회를 대변하여. 그러니까 국회를 검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텍스트 남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차분히 헌정 질서에 따르는 절차를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인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중간에 무슨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죠, 위원님? 그 핵심 키 뇌물에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례가 선례가 됐기 때문에 저 선례에 따른 법리를 구성해 간다면 그거 외에는 지금 그 상황으로 봤어도 검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얘기일 뿐이고 특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변수는 되겠어요. 그렇죠. 특검은 아직 시작도 안 한 판이고 그 다음에 그 무수한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보기에는 그건 뭐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테고 그렇다면 아까 다시 얘기로 과연 헌법은 규범적 결정만 내릴 것인지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로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아주 신뢰할 폭로 그게 사법적 절차는 아니더라도 언론에 된 것도 뭐 아주 누가 봐도 타당한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또 뭐 헌재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뭐 그때 저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에도 뭐 최도수 씨라든지 측근 비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보면 뭐 김영삼 대통령 때라든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다 측근 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측근 비리하고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황상으로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법률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가까웠다는 것 외에
어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엮여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가 이번에 이제 뭐 가결은 됐습니다만 국회가 안 되면 제의를 붙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해서 다시 보내거나 이런 거 가능합니까? 예, 그 이제 현재 그 사법부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국회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라서 그거는 뭐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하겠다면 만약 부결됐었을 때 또 하겠다면은 임시회의를 다시 또 소집해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다음에 또 올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럼 그렇게 올리면 그거는 저 사법부로 갈 때 다른 건이 되는 겁니까? 사법부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 헌재에서 같은 사안이 다시 올 경우에 지금요? 접수를 합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은 가결됐으니까 다시 갈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라도 뭐 부결됐다면은 그 전에 부결되면 다시 하겠다고 막 하도 그러면 새로 가결돼서 그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법률 전문가인 황 변호사님 얘기로 보면은 헌재가 적어도 사법적 판단을 한다면 그거를 본다면은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오히려 낮다. 그렇게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기각한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뭐 우리가 탄핵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계속 연구할 수도 없고 또 그때와 이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예단도 하기는 그러니까 뭐 저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조금 약간 논쟁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합법의 반대 용어는요 보통 법률가들은 위법이란 말도 쓰고 불법이란 말도 씁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위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영역이 합법의 영역 딱 하나, 위법의 영역 딱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흑백 논리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경한 불법이 있고, 중한 불법이 있고, 더 중한 불법이 있고 딱딱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폭행 같은 경우는 조금 경한 불법이고요. 살인 같은 경우에는 중한 불법이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위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형사상 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게 되는데요. 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이념에 관련돼서에서는 위배 여부는 위법이란 말을 쓰지 불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겼다. 그럼 그건 곧바로 위법이란 말을 쓰고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야 돼요. 탄핵을 인용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 전에 그 헌법 소송의 대가이신 이석연 변호사가 논문 쓰신 말인데 제가 공감이 돼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서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위법이라고 헌재가 얘기해 놓고서도 중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은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뭐 그렇게 선거에 대해서 얘기 안 주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도 뭐 위배된 게 없고 오로지 최순실의 그 측근 비리인데 그건 불법의 영역인데 그런 걸 여차저차 다 따져 본다면 이것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중대한 말에 한 말 더 붙죠. 압도할 만한 중대성. 아까 그 표현. 그 압도할 만한 중대성의 포섭이 가능하냐. 뇌물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렇군요. 하나 더 지금 뭐 우리 한국인들의 다수가 성격이 급합니다. 지금 상황은 또 더욱 그렇죠. 급해서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180일이라는 아까 규정은 있었는데 뭐 처벌 조항은 없고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헌재는 어떻게 인식하고 그 대목을 이걸 예를 들면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역사의 나무로 그래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이제는 법리적 이론을 떠나서 일반론으로 그냥 제가 일반 국민으로서 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마 욕을 가장 덜 먹을 타이밍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4월에 자기는 당론했다든가 뭐 그런 걸 본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먼저 판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거가 없다는 거로.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이제 탄핵 절차를 들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가 드디어 방어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소문과 풍문과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변론소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방어권은 헌재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밖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 어차피 구술 변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언론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 담화문 또 본인의 입으로밖에 말을 못하니까 세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면서 네. 일방적으로 치우쳤던 어떤 감정적 어떤 민심의 그 발로가 좀 수그러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기가 돼서 뭐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판결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 예. 항상 헌법재판소는 민심의 경랑 속에서 중심에 들어가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 빨리 판결 받고 싶으시면 촛불 집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역설적인 예. 지적이군요. 촛불 집회가 거세면 거셀수록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미룰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특검도 아주 효율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염두에 두실 것은 어차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절차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 특검도 결국에는 뭐 대통령을 직접 소환 수사한다기보다는 결국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수사하면서 결국 대통령하고의 연결고리를 찾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얘기는 좀 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대략은 예, 좀 이제 뭐 설명하시죠.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탄핵 절차와 탄핵의 성격,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를 대충 감을 잡으셨을 테니까요. 예. 이제 포인트를 딱 보시는 거죠. 이제 신문 보실 때마다 무슨 증거가 나오건 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과연 압도할 만한 중대적 사안이냐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변이 아주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 국회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탄핵의 그 진행 정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우리가 어떤 예상 못했던 어떤 쟁점, 그게 국회든 거리든 헌재에서든 아마 또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때 나와서 또 한번 또 중앙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